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여 국가의 미래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각각의 개인들의 삶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성장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9세기에서 손 씻자라고 이야기하는 일일 수도 있다. 19세기 사람들의 생각에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면, 아, 그때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는 손을 씻어야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른다? 선각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AI하고 빅데이터를 전공하다 보니까 마침 요즘의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전공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과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1847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죽음의 집이라고 불리우던 병원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병원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을 비엔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죽음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느냐? 1000명당 그 죽음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중 98명 이상이 죽습니다. 저 이야기는 1000명당 100명 정도라는 것이고요. 확률로 따지면 10%고, 이 얘기는 10명이 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1847년 19세기지만 저런 사망률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 산부인과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사실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병은 아니죠. 네, 산부인과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들어가면 10명의 산모가 들어가서 1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병원 뒤에는 전혀 교육받지 않은, 즉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우리 왜 옛날에 산파 할머니라고 얘기했던 그런 조산원들로 이루어진 조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망률이 36.2명이었습니다. 100명당 3명. 위에는 10%, 밑에는 3.6%, 거의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비엔나 죽음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진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 우리는 전문 지식을 배웠고 당시 다 의학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학 박사인데 전혀 지식을 갖지 못한 그냥 저 할머니들이 하는 것보다 왜 우리의 사망률이 많은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죠. 그 의문을 가졌던 의사가 이그나스 젬멀바였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다? 똑같이 합니다. 산파들이 하는 조산원에서 무언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망률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여 식단, 침대 시트, 무슨 아이를 낳는 방식, 산모에게 하는 말,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의대 교수들이죠. 그 당시에는 무엇이 없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왜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침에는 의대생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가서 시체 해부 실습을 해요. 그리고 시체 해부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손도 닦지 않고 아무런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아이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시체에 있던 세균이 의사의 손에 묻어 산모에게 전염되고 산모는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는 겁니다. 이그너스 젬멀바이스는 누구보다 산모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다? 산모를 죽게 만든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내가 해부를 하고 그 손으로 아이를 받고 산모를 감염시켰던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특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남자 7명, 노인을 포함한 남자 7명과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자, 다른 팀은 남자 10명입니다. 건장한 남자 10명. 이 두 집단이 무언가 힘으로 싸운다면 이걸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우리 요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노인 1명을 포함한 남자 7명과 여자 3명, 또 한쪽은 건장한 남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팀이 줄다리기를 해서 지는 쪽은 죽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최 측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이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게임에 참여한 것도 너희의 선택.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줄은 몰랐지만 그 사람들과 팀을 이룬 것도 너희의 선택.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게임은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어땠다?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평등과 공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모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각가의 성격이라든지 심지어는 IQ까지 모두 다 같을 수가 없으니 평등이라는 것을 갖다가 구현할 수 없으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는 다 줬어. 그럼 우린 평등한 거야. 그렇지만 그게 공정하고는 다른 거죠. 이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배려입니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약자지만 배려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평등과 공정을 혼동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희 어려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사람은 7명인데 의자는 하나가 적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큰 방에서 이제 의자들을 놓고 사람들이 돌면서 그 의자에 앉는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가 바로 이 빈의자 게임과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즉, 게임을 하다가 보게 되면요,
내가 의자에 앉지 못할 때가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나는 탈락합니다. 탈락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가 저놈 때문에 이 의자에 앉지 못했어. 쟤가 나를 밀쳐서 나는 탈락하는 거야. 나를 갖다 의자에 앉지 못하도록 방해한 쟤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탈락하지는 않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탈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의자가 처음부터 하나가 적은지. 사람이 7명이라면 당연히 의자가 몇 개여야 됩니까? 7개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요. 또 만약에 의자의 개수가 10개, 15개, 20개였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의자에 아무나 가서 앉을 수도 있고, 또 내 옷 같은 거를 갖다가 벗어서 그 옆 의자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의자가 몇 개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의자에 앉지 못했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적의만 갖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의 원인을 보려 하지 않고 문제의 결과만을 보고, 그 문제의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것을 빼앗은 사람, 나와 경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가장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3년간의 전쟁으로 50만이 넘는 전쟁고아와 모든 것이 파괴돼 버린 국토밖에 없었죠. 1년 GDP가 67달러였습니다. 그게 2020년에 31,755달러로 늘어납니다. 경제 규모는 거의 4만 배까지 확대를 합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런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려면, 이제 제가 데이터 과학자라 자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런 경제 규모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아니면 70년 동안 이루었던 저러한 경제 발전을 다른 나라는 최소한 150년에서 200년 동안 했던 그러한 발전을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고도의 성장을 해서 현재 뭐가 됐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누리호 쐈죠? 네, 누리호가 실패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누리호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ICBM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호주를 넘어가서 거기 달고 있던 그 더미 위성이 떨어진 곳이 호주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지구를 갖다가 반바퀴를 완전히 돌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1.5톤의 더미 위성 대신 우리가 1.5톤의 핵탄두를 달 수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ICBM이죠.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3,799명, 하루 평균 이게 사람 명수를 사실은 37.8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요. 약 38명이 자살합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3,000명이 넘습니다. OECD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러한 잘 나가는 나라에서 왜 그렇게 자살들을 할까요? 더군다나
청년들은 10대 사망률의 37.5%, 20대의 51%, 30대의 39%가 자살로 인한 사망입니다. 즉 청년층의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우리는 자살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하는데 국학원에 폐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엊그저께 가서 PCR 검사를 제가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 여기 와서 특강을 했다가 피해를 드리면 안 된다. PCR 검사를 하고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는데 그 PCR 검사를 저는 그냥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보건소에 가서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게 한 명당 59,000원입니다. 한 명당. 한 명당 59,000원의 검사를 국가가 무료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은 또 많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헬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무민세대, 없을 무자에 의미의 민자를 써서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니까 대충 하자. 대충 살자.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나에게 오는 어떤 피드백이 없으니 그렇게 살 필요 있나? 라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금수저, 흑수저, 무슨 비브라늄 수저가 있네, 뭐가 있네, 나는 흑수저도 없네. 이런 식으로 자꾸 계층을 나누면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면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박혀 있고 그러한 인식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긍하고 있다. 그래, 없이 태어나면 참 집도 사기 힘들고 뭐 이렇지 라고 수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온다? 능력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지고 나는 서울대학에 왔어. 나는 서울대학에 내가 애써서 왔어. 내가 애써서 왔으니까 나는 서울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요즘 SNS에 나오는 게 뭐예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생이 와서 지학생증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 자리는 내가 공부하는 자리니까 네가 다른 데로 좀 가라. 왜? 나는 서울대생. 너는 서울대생이 아니잖아. 나는 공부를 해서 이만한 위치에 올라왔으니 나는 내가 누릴 거를 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대학은 전문대학입니다. 물론 전문대학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4년제 대학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고 전문대학은 분명히 4년제 대학보다 어떤 그 하이라키칼한 그 계층이 있죠. 그 계층에서 아래에 있는 것도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안에서도 예를 들어 학과 중에 간호과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제 학과별로 무엇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저희는 다 압니다. 학과별로 순서가 있다. 좋은 학과, 별로 좋지 않은 학과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계층이 존재하여 우리는 그 하나의 계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1999년에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했냐 하면요.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한 그룹의 쥐에다가는 2분 간격으로 50볼트의 전기 충격을 10초간 줍니다. 쥐들은 굉장히 괴롭겠죠. 쉽게 말해 쥐를 대상으로 전기 고문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걸 16시간 동안 총 480번의 전기 고문을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론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쥐가 받을 스트레스를 측정했더니 직접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은 쥐의 그룹보다 옆에서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고 전기 충격을 받는 쥐를 바라본 이 쥐들이 더 스트레스가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야? 내가 직접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나 SNS에 뭐가 나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저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이제 저희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쓰고 이제 한 사람씩 가서 이제 의사하고 면담을 하려고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병원 로비에 가면 왜 텔레비전이 막 이만한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침 뉴스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온다?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 이래서 사망했고 저래서 사망했다. 저는 지금 화이자 백신을 맞으러 여기 와 있는데 그 텔레비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한다? 매우 불안하고 그 백신을 맞는다는 게 과연 잘하는 건지 하는 그러한 부정적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7위를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에 이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고 괴로우니 뭘 한다? 세계 7위라는 건 뭐다? 명품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명품 시장이고 2020년 기준으로 15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명품을 얼마나치 산다? 15조 원어치를 산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뭔가요? 예를 들어 핸드백이 있다. 핸드백의 기능은 뭡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다닐 것을 잘 넣어서 내가 그걸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핸드백의 기능입니다. 자, 명품 시계.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저희 아들 몇 년 전에 수능 볼 때 제가 수능 시계로 사주었던 겁니다. 요즘 학생들이 시계를 안 차요. 시계가 없는데 수능에서는 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시간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5,000원 주고 사줬던 수능 시계입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몇 년째 차고 있는데 시간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시계의 기능은 뭐예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인지. 그런데 명품이라는 것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야, 너 이런 거 있네? 좋겠다. 25세에서 34세의 56.9%가 뭘 한다? 명품을 삽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총 사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청년이라는 거죠. 왜? 이해도 갑니다.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이 집을 못 사면 그런 거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살 수 있으면 돈을 모으겠죠. 근데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산다. 그러면 뭐 다른 거라도 사야지 뭐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0이 너무 많죠, 여러분? 네. 4조 7천억입니다. 밑에 있는 건 2조 5천억이죠. 뭐는 4조 7천억이고 뭐는 2조 5천억인가? 배달의 민족이요. 몇 년 전에 독일 회사에 팔렸습니다.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은 같은 회사예요. 어느 쪽으로 시키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팔릴 때 그 가격이 4조 7,500억이었습니다. 5조. 배달의 민족이 5조. 2조
5천억은요? 아시아나항공. 자,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이 더 회사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배달의 민족이 더 회사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누구나 아시아나항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 사옥도 있고 비행기도 뭐 굉장히 많고 직원도 수만 명이고 그런 회사의 기업 가치가, 원래 기업을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 가치를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 가치가 배달의 민족의 절반밖에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기도 하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와중에 명품은 엄청나게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 가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뭔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슬슬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계속 변화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마 그 변화의 속도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우리나라 2대 항공사의 기업 가치의 2배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리학적 함정을 가지고 사느냐면요. 128달러와 80달러라는 것은 미국에서 했던 심리학적 실험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가 티켓이 나왔다. 그럼 난 그 티켓을 내가 사서 아티스트 공연을 보러 가야 돼. 그럼 넌 얼마에 이걸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현재 좋아하는 아티스트야. 현재 지금 당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면 평균 128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달러는 뭐냐? 예전에 좋아했다. 분명히 젊은 친구들도 예전에 뭐 있었습니까? 뽀로로 뭐 이런 거 분명히 좋아했었죠.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유이왕 카드 이런 거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좋아했었고 지금은 뭐 그냥 그래. 그런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너는 얼마를 줄 거야? 그거는 한 80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지금도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다니엘 길버트 교수가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 역사의 종말 환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요.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난 10년간은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역사의 종말이냐? 앞으로 10년간은 얼마나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난 10년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변할 10년간의 변화를 훨씬 낮게 본다는 겁니다.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난 10년간은 엄청나게 변화해 왔는데 앞으로 10년은 별로 안 변할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움직임에는 가속도라는 게 있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도 그 변화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한 번씩 살펴봤으니 일단 문제를 정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자,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다 아시겠지만 무언가 연구를 하고 무언가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정의하고 싶은 것은 집단과 개인입니다. 집단과 개인을 왜 정의해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뉴스의 타이틀로 나온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격 한 단계 상승시켜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 자, 국가, 학교, 기업은 집단입니다. 무언가가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죠. 그런데 국격, 사실 저 국격이라는 말은 여러분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조어예요. 뭐 국가의 품격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럼 품격, 그리고 명예, 그리고 책임. 이건 누구에 속해 있는 거냐면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인간이 품격을 갖는 거지 개가 품격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 제가 지금 마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에 품격이 있다? 이 마이크에 명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 집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학교, 그러면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교사와 학생과 건물과 교실, 그리고 무형해 보이지 않은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강의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의 활동이라든지 이 유무형의 것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 집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집단에다가 인격을 부여합니다.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니 나라에도 국격이 있고 학교에도 명예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책임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합니다. 왜? 기업에게는 이미 우리가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게 뭐다? 법적으로 상법상 법인이죠. 법인의 그 인자가 뭐예요? 사람인이에요. 법적으로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의 책임은 있지만 학교 그리고 국가 이거는 과연 있을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문화는요, 여러분 고맥락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서양은 저맥락 문화죠. 저맥락 문화의 특징은 모든 걸 말로 해야 됩니다. 나 너 좋아해. 뭐 이런 거. 나 뭘 좀 줘봐봐. 나한테 그 용돈 좀 줘. 이렇게 다 말로 해야 되는데 고맥락 문화는 뭘로 해야 됩니까? 눈치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왜? 눈빛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걸 설명할 때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나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다 말해줬다. 학생들이 몰라요. 눈빛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한다? 네가 내 눈빛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넌 그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그래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집단이 개인보다 먼저이고 그 집단 안에서 내가 튀지 말아야 돼. 집단하고 그냥 섞여서 가야 돼.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돼. 남들이 안 하는 대로 하면 나는 뭐가 된다? 이상한 사람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 저 대학 안 갈래요. 나는 뜻한 바 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느 부모님이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네 할 일을 한번 최대한 잘해봐라. 없습니다. 여러분. 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나왔어. 엄마 저 취업 안 할래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취업까지 했는데. 자,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합니다. 나이도 먹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끝난 건가? 아니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생각한 바가 있어. 혼자 살겠다.
택도 없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출산을 해야죠. 제가 아이가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이신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없다.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못 낳는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전혀 생각지 않으십니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굉장히 무서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벤드웨건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락강은 우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나도 어느 순간 그게 좋아 보이는 것. 이건 고맥락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맥락 문화에 나오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보편적 심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최신형 휴대폰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애인도 있어야, 남친, 여친 다 있어야 되고, 가방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타도 사야 되는데, 세타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야죠. 색색별로.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0만 가지가 되고, 그 1000만 가지를 우리는 모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목적 전치가 일어나는 거죠. 목적 전치라는 건 뭐예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너는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사회에서 살고 있다.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그 다음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건 왜 버는 거예요, 여러분? 쓰려고 버는 거예요. 모아두려고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1930년대에 독일의 철학자였던 어네스트 브로우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전 사이에 독일의 혼란상을 빗대서 했던 이야기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것들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꼰대나 틀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건 뭐예요? 어르신들은 그들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시대에 살고 있고 한 공간에 살고 있어요. 사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압축성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 구성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생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는 것이 또 힘들겠죠. 더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아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생윤 시간에다 배운 겁니다. 네, 한스 요나스가 무슨 얘기했죠? 윤리적 공백. 과학기술의 발달을 함에 따라 윤리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자, AI의 윤리는 뭡니까?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몰라. AI는 어떤 윤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생각을 활발하게 해서 서로 간에 동의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AI는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뭐가 생기게 된다?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없어.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람의 12방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슬려 르번이라는 발음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작가가 지은 단편집입니다. 그 단편집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아마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전문이 나와 있고요. 그거 출력하시면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멜라스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날씨도 좋고 농작물도 잘 되고 사람들은 건강하고 항상 번영해요. 그런데 우리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존재해야죠. 신과 그렇게 약속을 한 대가로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어린아이가 누구에게도 배려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밥만 주고 연명만 하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누구라도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신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 도시의 번영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느냐? 다 알아요. 8살에서 12살 사이에 이 도시의 율법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그 지하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서 그 안에서 나의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대신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를 갖다가 직접 목격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내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다면 나는 더 잘 살아야지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를 떠납니다. 이 도시 바깥에는 번영도 건강도 행복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얻는 것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그걸 얻지 않겠다라고 이 도시를 떠나서 다시는 이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이 소설의 끝입니다. 이 소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네,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타성의 시작입니다. 이타성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시간에 남을 돕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라톤을 뛰는데 누군가 넘어졌다 하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흙을 털고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어본다면 내 경쟁자들은 벌써 저 앞에 뛰어나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시는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되면 이건 난리 날 일입니다. 2019년부터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SAT에 역경점수를 도입합니다. 역경점수라는 건 뭐냐? 고등학교 환경, 가족 환경, 이웃 환경. 즉,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고등학교 출신들은 공부를 잘 못하겠죠. 그러니 너희들은 힘들고 괴로웠어. 힘들고 괴로웠으니까 당연히 수능 점수가 잘 나올 수 없어. 힘들고 괴로운 거를 등급을 내서 수능 점수를 얹어주는 겁니다. 이미 하버드나 예일과 같은 미국의 메이저 대학들은 2017, 2018에 이걸로 학생들을 선발을 다 합니다. 그 대학은 먼저 뭘 했냐면 인종별로, 그래서 인종별로 백인의 점수를 평균으로 하고 히스패닉이나 흑인 점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아시안들의 점수는 깎아요. 왜? 평균 점수가 높아. 아시안들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날 수도 모르는 굉장히 엄청난 제도를 이미 미국에서는 실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타성이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모두 나서서 그 사람을 서울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내가 서울대학에 갔지만 내 주위에 힘들었던 사람들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좋고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문화도 좋은데 그걸 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신문화를 갖다가 계승발전시켜야 된다. 왜 그러느냐? 내가 잘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마음 편히 살려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희생해서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개념이다. 주권과 영토와 그 다음에 국민이 존재해야 국가인데 주권이라는 거는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토가 어떻게 변하지는 않죠. 그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미래가 밝으면 국가의 미래도 밝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은 우리에게 있어 항상 뭐가 된다? 목적이 돼요. 지금은 참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다 항상 산 너머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 사회가 이래서 난 어떡합니까? 물론 사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움직임은 사회적인 움직임이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 꽃을 보고 아이 예쁘다 그러면 내가 좋아요. 꽃이 좋아요. 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내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를 보고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렸어 라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쓰레기가 안 좋아? 내가 안 좋아요. 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서 로고테라피를 만든 그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즉 우리는 자극에 따라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공간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할지, 내가 행복하지 않을지. 그럼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쓰레기를 보지 않고 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여 국가의 미래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렇게 바뀝니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각각의 개인들의 삶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성장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러한 혼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스스로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겁니다. 네. 다시, 우리 앞에서 이그나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알아냅니다. 아,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손 씻기. 19세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손 씻자라는 운동을 미친 듯이 전개하는데 그 당시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도 손을 씻자고 그러니까 비엔나 병원에서 해고가 돼요. 이 사람의 직업까지 잃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슨 신념을 갖고 있다? 나는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병원균을 옮기는 건 바로 우리 의사다. 그렇지만 그 당시 주류 의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좋게 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척하고 너는 의사도 아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원래 헝가리 사람이었는데 헝가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히 죽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뭐야? 이그나스 젬멀바이스가 옳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손을 씻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19세기에서 손 씻자라고 이야기하는 일일 수도 있다. 19세기 사람들의 생각에서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면 아, 그때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는 손을 씻어야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른다? 선각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자, 우리 모두 선각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